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들은 얼마나 정직할까? 2. 삼성전자가 애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 3. 역시 한국이 옳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 물건을 배송해주고 인공지능 AI가 우리를 대신해 운전해주는 최첨단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대에 산다는 우리는 시위를 틈타 상점을 약탈하는 미국인들을 보았고 정부에 반대한다며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을 미얀마에서 보았고 무장단체 하나가 강제로 정부를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프간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 누구라도 이런 도시를 활보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여성이 새벽 4시까지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새벽이 더 활기찬 곳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저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긍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잘 되던 일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 말을 증명해낸 도서입니다. 저자는 나쁜 말과 좋은 말의 음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물을 얼린 후 그 결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저자는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준 얼음과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준 얼음의 결정 모양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얼음의 결정 모양이 예쁜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말을 가려서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과학적인 사실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말의 성격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오던 말 중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왜 그런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은 방위상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동쪽이라는 방향을 지정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점을 세운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동이족인이 하는 등으로 불러왔죠. 만약 서양의 입장이었다면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전부 동방이지만 유독 한국에만 동방국이라고 쓴 것은 오로지 중국인들이 바라본 관점인 겁니다. 여기에 예의직국이라는 표현은 예의가 바르다라는 의미인데 이 또한 중국에게 예의가 바른 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에게 매년 곡물을 갖다 바치며 신하로 자신을 낮추다 보니 예의가 바르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조선시대가 저물어갈 즈음 일본인들은 또 한 번 조선을 두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주입시킵니다. 원래 조선은 예부터 예의가 바른 민족이었다. 고 주입하면서 일본에게도 예의를 갖추라는 명령이 기저에 깔려 있죠.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게 스스로를 낮추는 꼴입니다. 한 번쯤 고려해서 사용해야 할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한데 각박해진 현대시대에 한국인들이 가진 예의는 서양인들에게 상당히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지난 3월에 방영된 TVN 윤스테이에는 한국에 와서 느낌점을 털어놓는 외국인 숙박객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들 대화의 주제는 단연 한국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부부는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에 누군가 흘리고 간 지갑을 봤는데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떨어진 지갑은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는데 다시 주인이 와서 찾아갔다 면서 놀라운 경험을 털어놓았죠. 독일에서 온 외국인은 사람들이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나 지갑을 두고
아무도 그걸 손대거나 훔쳐가지 않는다 면서 한국인들의 매너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예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남의 지갑에 손대지 않거나 남의 노트북에 손대지 않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선천적으로 선한 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선천적으로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인은 얼마나 정직할까?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한 외국 방송에서는 선물이 담긴 100개의 종이 가방을 1호선 지하철 100대에 나눠서 유기해두고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 설치된 GPS를 통해 몇 개의 종이 가방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이었죠.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 종이 가방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내 가방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지하철 운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회수한 종이 가방은 총 6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실망스러운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수많은 GPS가 한자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무려 81개의 종이 가방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 안에서 관심을 보이던 이 승객들은 선물이 탐나서 종이 가방을 가지고 튄 것이 아니라 지하철 밖으로 가져가서는 유실물 센터에 분실물로 접수시킨 것입니다. 100개의 가방 중 아무도 손대지 않은 6개의 가방, 그리고 81개의 가방이 유실물 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총 87%의 정직함 이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 이 실험이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됐다면 몇 개의 정직함이 돌아왔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한국인은 전부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양심적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흥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이 실험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한국의 치안 수준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전 세계 여행객들이 매긴 각 국가별 치안 수준에서 한국은 85.69로 매우 높음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 1위입니다. 싱가폴과 일본이 3위를 차지했었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이라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범죄지수 14.31, 안전지수 85.69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이라는 항목에서 인천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전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외에도 일부러 지갑을 떨구고 지나가도 전부 주인에게 주워다 주거나 지갑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면서 이에 항의하는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LA 및 뉴욕 등 70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온종일 경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죠. 그런데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과정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시위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대형 상점 및 명품 매장의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상품을 약탈하는 등 과연 이것이 평화를 위한 시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일부 시위대는 경찰차를 부수고 방화까지 저지르면서 과격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내렸죠. 중국과 한국을 포함 많은 국가들의 사상의 기초가 된 공자는 조선에 대해서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은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잠그는 법이 없다 며 칭찬에 마지 않았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총 23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에 무려 1,700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전체 인구의 30분의 1을 모이는 시위는 평화적이었고 상점을 약탈한다거나 방화 같은 사고는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이 포착됐습니다. 교복을 착용한 10대 소녀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지저분한 거리를 치웠고 이에 동조한 시위대 역시 시위에서 사용한 물품을 시위가 시작되기 전과 시위가 끝난 풍경이 같았죠. 이에 대해 해외 언론은 대한민국은 시위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가 모두 본받아야 한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한국은 침략, 약탈, 전쟁 저개발, 가난과 억압이 점철된 역사를 감내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한이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에 대한 원망을 한이라는 정서로 내면화시켰는데 이 한은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아닌 스스로 내면에 쌓아두는 평화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신의학회는 한국의 이 한을 화병, 합병이라는 증후군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쓰리고 아플지라도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는 이러한 민족성이 잦은 침략과 약탈에도 굳건히 국가를 지켜온 힘이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애플, 중국과 유달리 친한 모습을 보였던 애플의 추악한 진실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애플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플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 주요 거점에 자리 잡은 애플 매장에서 철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죠.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파산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희비가 갈리는 애플과 삼성, 급박하게 돌아가는 IT 업계에 대한 소식을 오랜 친구, 로붕우, 중국인들이 애플의 현 CEO 팀 쿡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친구보다 더 나아간 단계를 의미하는 오랜 친구는 중국인이 각별한 애정을 보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글로벌 CEO들 가운데서도 중국은 특별히 애플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 CEO는 단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팀 쿡은 자주 중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로 팀 쿡은 오랜 친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국인이 되었죠. 알고 보니 중국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중국을 위해 애플이 엄청난 돈을 비밀리에 투자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혀진 이 소식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2016년 중국을 방문한 팀 쿡은 2,750억 달러, 한화로 약 323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5년의 계약 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팀 쿡과 애플 고위 관계자가 중국 관리들과 비밀리에 접촉, 애플페이는 물론이고 앱스토어에서도 애플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비밀 협약을 맺은 것이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1250단어 분량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나치게 중국 정부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애플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난 홍콩 민주화 운동 시기 때도 애플은 중국 정부 편을 드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타올랐던 시기, 경찰의 의협을 피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지지자는 비밀리에 홍콩맵 라이브, HK맵 라이브라는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홍콩 경찰들이 어디에 출몰하는지 알려주는 앱이었죠. 그러나 애플은 공공의 안전 위협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홍콩맵 라이브를 애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홍콩맵 라이브를 중국의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가 비판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애플이 중국 정부에 충실한 개가 되었다는 비난이 속출했죠. 하지만 애플은 홍콩맵 라이브 삭제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고 압도적인 시장 위치로 반발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뒤에는 중국 시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달콤했던 중국 돈을 애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팀 쿡 CEO가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애플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것도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2011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며 인연을 이어갔죠. 그는 알려진 것만 해도 9번이 넘도록 중국 출장을 빈번하게 다녔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중국 지역 정부의 당 서기들과 만나며 애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죠. 상하이의 시위원회 서기는 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이자 가장 인상 깊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남길 정도로 중국 전통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공급망에서도 스티브 잡스 시절 논외로 여겼던 중국 시장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해 전면적인 투자를 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에 애플 R&D 센터를 지었고 이어 상하이와 수저우도 지을 예정이죠. 애플 생산 라인을 중국 해안 도시로 옮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올랐고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올해 말 시가총액 2조 8,0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애플이 시가총액 3조를 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렇기에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난이 있어도 애플은 꿋꿋하게 중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 정부의 비난을 감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스타트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중국과 가깝게 지냈죠.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여러 번 경고를 남겼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는 애플을 봐줄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걸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 판결,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도록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아이폰 유저들은 앱을 이용하려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무조건 이용해야만 합니다. 결제 역시도 애플의 결제 방식을 따라야 했고 독점적 위치를 누린 애플은 앱에 과중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게임사인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행위를 반독점 행위라 비난. 법원에 진정을 넣었고 오랜 실랑이 끝에 미 법원은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반독점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향해 규제의 칼을 뽑았죠. 미국 연방법원 역시 한국의 판결에 동의하며 애플에게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애플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미국은 애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를 위해 반독점법이라는 칼을 꺼내들며 애플을 향해 위협한 것입니다. 미국 법 체계에서 반독점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 조항으로 전통적으로 미국은 어떤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라도 하면 어떤 기업도 한순간에 여러 기업으로 분리됩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 이 반독점법에 의해 희생된 기업으로 유명하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들을 흡수 합병한 끝에 거대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석유와 상관없는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스탠더드 오일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반독점법을 발동해 스탠더드 오일의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34개의 기업으로 쪼개지며 강력했던 기업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방송 산업을 독점했던 MBC도 반독점법의 철퇴에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지 않아도 IT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미국 정부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애플을 곱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독점을 견제하는 판결 역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면 애플은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반독점법에 걸린다면 애플은 무수히 많은 회사들로 쪼개져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애플 견제에 나서며 애플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의원은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악용, 경쟁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 불이익을 주며 경쟁 구조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독점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정액만 따져보면 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애플은 당연히 유럽연합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애플의 독점에 호의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유럽 국가들도 좋게 보지 않는 상황. 애플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반면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애플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백악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협의를 마쳤죠. 테일러시는 삼성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는데요. 30년간 최대 90%의 재산세를 삼성전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 연방의회도 반도체 관련 법을 통해 보조금 혜택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벗 텍사스 주지사와 존 코닌 상원의원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테일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펼친 것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덕분에 삼성전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미국 내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전폭적인 투자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를 밀어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생산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초대되는 행보를 보였죠.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 향후 미래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업은 물론 투자를 늘리게 되었죠. 경쟁자인 애플은 중국과 가까이 한 탓에 미국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태. 삼성전자는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받게 되어 격차를 좁히고 있죠. 향후 애플이 분해될 경우 삼성은 단숨에 애플을 제치고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애플은 지금이라도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의 편으로 돌아서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의 돈을 잊지 못해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까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타기 바라며 IT 업계에서 애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 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 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순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BYD,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BYD 역시 한국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BYD 한국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BYD는 쌍용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BYD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 데 이어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CATL, BYD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자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후로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자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자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당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EL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 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의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EL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EL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약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의 VEL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간이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뤄졌는데요. 아이오닉 5는 각 구역마다 한 대씩 배치돼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EL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에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는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토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1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 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 6에 대해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 6가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발전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